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즐거운 한국사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번부터는 일제강점기. 네, 조금 식민지로 들어와가지고 좀 가슴이 좀 짠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마냥 신날 수만은 없는 그런 부분.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에서도 정말 이 시기를 다시 한번 밝히려고 노력했던 정말 빛과 같은 샛별과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니까 일본이 어떤 식민 지배 방식을 취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는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약 35년간 일제 식민 통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요 좀 나눠야 돼요. 항상 우리가 고려시대에도 분기점이 있잖아요. 1170년 무신정변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가 나뉘었고, 조선시대 500년도 역시 1592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었듯이 일제강점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근현대사는요 크게 세 덩어리예요. 개항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 개항기,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직전 대한제국까지를 우린 개항기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지금 오늘 말씀드렸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제강점기, 그리고 1945년부터 이후를 현대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를 배우니까 1910년부터 45년까지인데 요걸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겁니다. 지금 여기 1910년대가 있고요. 그다음 1920년대가 있고요. 그리고 1930년대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일제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했을까요? 1910년대 여러분들 이걸 이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한번 볼 텐데, 생각해 보세요. 일제가 강제로 빼앗았잖아. 그죠?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당연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1910년대는 찍어 누르는 거야. 찍어 누르는 거야. 말 안 들어 이씨 하고 막 때리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1910년대 분위기는.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무단 통치라 그래요. 이거 뭐 기본적으로 이게 무라고 하는 건 군인들이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예, 군인들이 통치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이 무단 통치를 이끌고 있었던 그 핵심적 키워드가 뭐냐면 헌병이에요. 여러분들 경찰 아시죠? 경찰 아시죠? 헌병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잘못했어. 그 잘못하면은 경찰서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은 잘못하잖아. 그럼 경찰서 가지 않아요. 군인들은 헌병대에 갑니다. 헌병대. 그러니까 군인들의 경찰이 누구냐면 헌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헌병들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헌병들이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무서운 어떤 그런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 민간인들을 찍어 누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병 경찰 통치시대. 심지어 여러분들 이들에게는요 이런 권리 때릴 수 있어요. 태형, 직결 처분권에 의해 가지고 때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태형이라는 게 일본인들은 또 적용이 안 된다. 일본인들은 왜 적용 안 되는지 알아요?
일본인들은 문명인이니까 적용이 안 된대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우리는 문명국가가 아니니까 맞는 거야? 이게 진짜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권이 없어요. 우리가 나라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차별받는 거예요. 차별을 받아서 이거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죠. 이게 식민지.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 차별, 일본인들과 조선인들,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보다시피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다. 늘 차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모습. 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헌병이 때리기도 하고요.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들어옵니다. 이거 참 이게 얼마나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 1910년대가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교실에 들어가면 칼찬 선생님, 그리고 밖에 나오면 헌병들이 경찰 역할을 하고 있고 잡아다가 때리기까지 하는, 이게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의 경제 정책들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통감, 그러니까 그 이전 1차 한일협약 때는 고문이 파견되었죠. 고문. 그래서 이거 하라, 저거 하시오 이렇게 조언하는 거였는데 1905년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 때는 통감이 나오면서 거의 뭐 지시하는, 더욱더 엄청난 그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10년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 그때부터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총독. 왜냐면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니까요. 원래 이 조선 총독부는 여러분들 남산 쪽에 있었어요. 남산 쪽에 있다가 1920년대가 되면 이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 있잖아요. 그 경복궁 바로 앞에 엄청난 건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 조선 총독부예요. 일제강점기 총독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 직전까지는 누가 다스렸다고요? 통감이 다스렸고요. 일제강점기부터는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배경 속에서 1910년대 일제가 식민지를 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이 한반도에 있는 땅. 이 땅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조사해야 뺏어갈 건 뺏어가고, 그리고 세금 거둘 건 세금 거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게 식민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거 뭐 일본에서 가져오겠어요? 아니죠. 여기 나오는 그 돈 갖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세금이 필요할 거고, 세금을 거두려면은 조선인들이 얼마나 땅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1910년대 당연한 거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식민지 했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돈 어떻게 할래? 조선인들이 세금 걷어야지. 세금 어떻게 나오는데? 땅에서 하는 거야? 땅 조사해. 네. 그런 다음에 그 땅에 맞게 세금 걷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이건 뭐 총독부가 그냥 뺏어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 1910년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조선인들이 회사를 세울 거예요. 회사를 세울 때도 지금은 여러분들 회사를 세우면 선생님도 이제 연구소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별별 한국사 연구소를 세웠는데 이 연구소를 세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회사 세우고요. 신고하면 돼요. 저 이런 회사 세울 거예요 라고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회사는 그렇게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를. 어디로부터? 조선 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조선 총독부가 그걸 심사한다는 얘기 아니야? 조선인들이 회사를 세우네. 조선인들이 성장하는 것은 원치 않지. 허가 내주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허가를 이렇게 해주면서 마음껏 우리 조선인들이 회사를 세울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땅은 땅대로 뺏겨, 세금은 세금대로 뺏겨, 회사는 마음대로 세우지도 못해. 이게 바로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 이런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저항을 하면 헌병들이 나타나서 태형 때리고,
이게 지금 1910년대의 모습.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이걸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통치 형태가 1910년대였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10년 정도를 지내보니까 이거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거야. 차별받고, 매맞고, 뺏기고. 결국 쌓였던 우리의 분노가 팡 터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3.1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3.1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1운동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정오 대한독립 만세. 예. 이 3.1운동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고종이 죽어요. 예, 고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고종은 알고 있죠. 1907년 강제 퇴위 당해서 지금 이제 덕수궁에서 기거하고 있다가 1919년에 결국 죽게 됩니다. 이 고종이 죽게 되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고종의 장례식에 참가하러 서울에 모이는 거예요. 한양에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때 바로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자.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자. 라고 하면서 민족대표 33인 천도교, 특히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민족대표 33인, 여기는요 천도교는 여러분들 동학 있죠? 동학농민운동할 때 그 동학인내천, 그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천도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불교. 네, 불교 쪽에서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님, 님의 침묵 썼던 그 시인이죠. 그 스님, 천도교에서는 손병희,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종교계 지도자들이 민족대표 33인이 되어서 타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근데 이 3.1운동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그 이전에 1919년 2월 달에, 이건 3월 달이잖아요. 한 달 전이에요. 2월 달에 일본 도쿄에서 2월 8일 날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낭독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요? 일본에서요. 일본 어디에서요? 도쿄에서요. 도쿄는 어디예요? 수도예요. 일본의 심장부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우리 대한의 독립을 선언한다라는 28 독립 선언을 낭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바람,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민족 자결주의, 1차 대전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 바람이 불어요. 자결주의는 뭐냐면 스스로 자자 결정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이 알아서, 식민지들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알아서 결정하겠다. 우리 독립하겠다. 그래서 28 독립선언 나오고 그런 영향 속에서 바로 이 3.1 운동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3.1 운동은 뭐 거족적 민족 항쟁이었습니다. 정말 집집마다 한 명씩은 다 나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운동이었죠.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으로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약 한 10년 동안 이 무단 통치를 통해서 무력으로 찍어 눌렀는데, 그럼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때리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우와, 들고 일어난 거야. 이러면서 일본도요, 이렇게 무력으로 무단 통치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는 계속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해서 1920년대 오면요, 통치 형태를 바꿔요. 그 통치 형태가 뭐냐면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 무에서 이제 문으로 간 거예요. 문. 예, 소위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 소위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제가 살짝 너희들 뭘 원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었어. 오케이. 언론 출판 책 내고 싶었어. 집회 모이고 싶었어. 결사 조직을 만들고 싶었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1910년대 안 줬단 말이에요. 헌병들이 와 때렸단 말이에요. 알았어. 줄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줄게. 주는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헌병 경찰도 이제 폐지하고요. 그냥 보통 경찰로. 아이고, 너희들이 헌병이 무서웠구나.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 그냥 경찰 시대로 가자. 예, 그래서 보통 경찰.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너희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뭐 언론이 갖고 싶었어? 알았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지금 여러분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때 창간된 거예요. 예, 동아일보 192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그래서 창간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굉장히 기만적이에요. 기만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렇게 해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허락한 건 아니라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자 경찰 헌병이 무서웠으니까 헌병 군대로 가고 이제 그냥 경찰들이 그냥 민간인 대상으로 해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의 숫자는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더 감시하는 체계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게다가 법을 또 만들어.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920년대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 농민이여 단결하라. 그래서 자본가들의 세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의 어떤 그 회장님들 있잖아. 그런 자본가들이라 그래. 그 자본가들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싸워서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를 노동자, 농민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죠. 그게 사회주의야. 근데 특히 1920년대는 그 사회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였어요. 예. 그래서 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 사회주의자들을 특히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 근데 여러분 1920년대 이 사회주의는요. 당시 그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 당시에 대부분이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치안유지법은 바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 만든 것이죠. 아니 1920년대 너희들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유 좀 줄게 하면서 경찰 수는 더 많이 늘어나고 법은 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더 잡아들이고 이게 뭐냐고. 기만이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위하는 척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뭐하는 척, 그 척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창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계속 감시해요. 감시해서 만약에 일제에 뭔가 비판적인 저항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 그러면 지워버려요. 그래서 어떤 신문은 신문이 나왔는데 그날 다 하얀 여백이야. 하얀 여백. 왜냐면 지워버린 거예요. 읽지 말라고 지워버린 거야. 이게 무슨 신문이야. 기만이라는 얘기죠. 1920년대는 소위 문화 통치였지만 이렇게 기만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경제를 볼게요. 자, 1910년대는 여러분들 일제가 식민 통치를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돈 아닐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을 이 한반도에서 끌어내야 되니까 토지 조사해서 세금을 매겼단 말이야. 그러면 1920년대 뭐 할까? 이제 토지를 누가 갖고 있는지는 다 알았어. 세금도 잘 거두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될까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쌀, 생산물들을 더 많이 생산토록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 일본은 쌀이 부족했거든요. 당시 일본의 그 노동자들, 공장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농민 숫자가 줄어들어요.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 그거를 조선에서 가져가려고 했거든. 그럼 조선에서 쌀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산미. 산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쌀이에요. 쌀. 증식.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19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 그러니까 1910년대는 토지를 빼앗고 1920년대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쌀을 더 생산해서 더 뺏어가는 그런 정책들을 1920년대 취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